자, 좋아요. 이게 올해 수능입니다. 12월에 이 수능이고 비문학 지문은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3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3개 중에서 앞에 있는 2 지문은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고 뒤에 있는 한 지문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맨 뒤에 있는 지문이 될 거고요. 그 앞에 2 지문은 그냥 뇌풀기, 몸풀기가 아니죠. 뇌풀기 정도의 난이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있는 것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뭘로 시작하냐면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라는 말로 시작하죠.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주어가 뭔가요? 주어는 전통적 인식론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란 니은이 보이죠? 자, 기억,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전통적 인식론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해서 3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가 있다. 그게 뭘까요? 가령 내일 눈이 온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참이라고 믿거나 또는 거짓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 수 있다. 3가지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3가지입니까? 이 3가지는 참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중에서 딱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선택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전통적 인식론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랑 달리 반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반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앞이랑 뒤랑 대조해야겠다. 반면 얘들은 3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베이지주의자가 나옵니다. 이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정도. 가령 각 인식 주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기억과 달리 니은 베이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이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수익성을 하나 그려놓고 믿음의 정도가 가장 약한 거에서 가장 강한 거, 그죠?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에서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도의 문제니까 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중에서 하나는 딱 고르면 되겠죠.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와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믿음의 태도가 3가지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베이지주의자는 이 믿음의 정도를 거의 태도에 포함하게 되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믿음의 태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지주의자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될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대요. 어떤 명제가 참인지 아니면 참이 아니고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 새롭게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로 새롭게 갖는다. 그렇죠. 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아니면 거짓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로 새롭게 갖는다. 새롭게 갖는데요. 베이지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시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될 때 베이지주의자는 이럴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알려준대요.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베이지주의자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어떤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명제에 대한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어려운 말인데요. 베이지주의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조건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베이지주의자가 주장하는 거죠. 조건화 원리가. 근데 이 조건화 원리가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점에 명제 A가 참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냥 명제 A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명제에 대한 이 인식주체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는 주체가 되겠죠. 인식주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관련된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다른 어떤 지식을 얻으면 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 믿음의 정도가 변화하는구나. 그거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보세요. 조건화 원리죠, 이게. 조건화 원리가 뭐냐면 이 조건화 원리는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 그럼 A를 새롭게 알게 된대요. A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어떻게 바뀐대요?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뀐다.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뀐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고 가야지 라고 하면 남편입니다. 응? 뒤에 문제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을 대입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 A에 넣을 것이냐 B에 넣을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주체 믿음의 정도는 애초에서 이걸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솔직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이 뭔지만 알면 돼요. 이건 뭐죠? 조건화 원리입니다. 조건화 원리는 A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명제 B에 대한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바뀐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바로 시작되냐면 예를 들어라는 문장이 시작되죠. 예를 들어. 이 예를 들어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해보자. 조건화 원리 따르면 아 그렇구나.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까지가 끝나죠. 여러분 보통 예를 들어 문장이 나오면 거긴 다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시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앞에서 나왔던 그 개념의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시가 끝나면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 있죠. 어떤 게 나오는지 봅시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일 때도 적용된다. 그리고 또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거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첫째, 조건화 원리는 둘 이상이어도 적용된다. 둘째, 이 원리는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뒤에서 낚시성으로 선택지를 하나 낼 수도 있겠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화 원리로 뭐 이런 식으로 낚시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있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명제, 그 명제에 대한 애초의 믿음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였죠. 그런데 그 변화는 언제만 변화한다? 바로 관련 있는 명제일 때만 변하는 겁니다. 관련 없는 명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봅시다. 위에서처럼 답이 오늘 비가 온다. 나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완전히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런 이 명제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죠. 관련이 있는 명제여야지 변한다. 관련이 아예 없으면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은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처럼, 이렇게, 즉 이런 말들은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다 똑같은 겁니다.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한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온 특별한 이유는 그냥 관련 있는 명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특별한 이유겠죠.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앞이랑 뒤랑 또 똑같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오케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 이거는 정당화됩니다. 왜요? 실용적으로 효율성이 있거든요. 실용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건 뭘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관련 있는 어떤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 실용적 효율성이라는 말이 바로 합리적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위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오랜만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발문 자체가 앞에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질문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겠고, 앞에 이미 답이 이것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완전 헛소리를 해놓은 것, 그것도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봅시다.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실용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방금 봤던 거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다. 2번,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꿉니까? 아니죠. 바꾸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완전 헛소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않나? 믿음의 정도는 그것과 관련 있는 새로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알게 됐을 때 바꿉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꾸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겠네요. 자, 4번,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까? 이거는 뭐 새롭게 알게 된대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이것이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5번,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각각 다른데요. 기억 전통적 인식론자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주의자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까지 이 정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기억과 니은에 따라서 각각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5번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은 전통적 인식론자고 니은은 베이지주의자입니다. 1번부터 갑시다. 만약에 을이 전통적 인식론자라면 을은 베이지주의자일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 인식론자는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해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 여러분, 강한 정도, 약한 정도, 이거는 기억입니까? 니은입니까? 니은이죠. 가장 약한 정도에서부터 가장 강한 정도, 이것은 니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은 전통적 인식론자로 3가지 중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니은의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기억은 이니까 여기서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만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똑같은 명제,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참이라고 믿는다면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것들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니은은 을에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 같은 명제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수직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가운데에 딱 찍으면은 믿음의 정도가 양쪽에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5번 니은 베이지주의자죠.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믿을 수 있다. 각각이 다른 명제입니다. 그쵸? 모두 거짓이라고 믿어요. 그럼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네요.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죠. 하나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고 하나는 약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명제와 이 명제에 대해서 다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은 2번만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봅시다. 3번은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부터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다. 불필요하게 소모하면 안 되죠. 특별한 이유 없이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1번은 답이 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 이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낚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2번도 답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3번 갑시다.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뀌지 않죠. 믿음의 정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이 없거든요. 아까 어떤 예시가 나왔죠? 비가 온다랑 눈이 온다 했나요? 비가 온다랑 외계인이 산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니고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볼까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아까 그 조건화 원리에 대한 예시가 두 가지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개념 두 가지를 봤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었죠? 요거.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두 개를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하나를 알게 되고 동시에 다른 하나를 알게 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임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런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는 적용될 수 없다. 왜? 이런 인식 주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만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반박했습니다. 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재밌습니다. 이거. 다음은 위크를 읽은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다. 위크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네요. 그렇죠? 상황 봅시다. 병과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었네요. 오, 이거 찾아야 할 텐데요. 그렇죠? 병과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는 믿어요. 하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 수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첫째는 흰색 수첩이구나. 둘째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색 수첩이고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음 명제 가를 참이라고 믿는다고 합시다. 여기서 가가 뭐였나요? 체육관에 있다. 이 수첩은 어디에 있다? 체육관에 있다. 이것을 강하게는 아니지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대요.
나가 있고 다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어떤 게 있어요?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보세요, 여러분. 흰색 수첩이 있대요. 오, 흰색 수첩이 있다. 그러면 이 흰색 수첩이 어디 있대요? 체육관에 있다고 합니다. 오. 자, 그 다음 다는 뭘까요? 다 같은 경우는 병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어떤 색인지는 모르는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병의 이름, 이것은 체육관 말고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 있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명제를 믿고 있었다고 합시다. 가명제는 뭐냐면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랑 다명제가 있는데요. 나명제는 흰색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가만 믿고 있었었는데 흰색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가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수첩이 체육관에 있었다고 애초에 믿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흰색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아, 그거 우리 거구나. 우리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었구나. 가를 강화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 나 명제를 알고 나면은 가 명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강해지겠죠. 근데 다를 봅시다. 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 이 수첩, 우리 수첩 같은데? 근데 그 수첩이 체육관 말고 다른 곳에 있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기존의 믿음은, 기존의 명제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 명제를 알게 되면은 가 명제가 약화됩니다. 약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가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조금 약해진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병과정은 나와 가 이외에는 가와 관련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는데요. 조건과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1, 2, 3, 4, 5번 가겠습니다. 1번. 병이 가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가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관련이 없으면은 기존의 명제에 대한 믿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간단하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병이 나만을 알게 된대요. 나만을 알게 되면 그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강해지게 되겠다. 그렇죠? 흰색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는 기존의 믿음은 강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강해진다. 2번 선택지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 그러면은 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나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다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나랑 다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니까요. 그럼 3번 봅시다.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약해질 수가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왜?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알기 조금 내려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게끔 이 선택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병이 나와 나를 동시에 알게 된다. 나와 나를 동시에 알게 되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나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변하겠고요. 이건 딱 봐도 뭐인 것 같습니까? 조건화 원리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아까 조건화 원리가 뭐가 있었죠? 한번 다시 보러 갈까요? 호호!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뀐다. 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나와 나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나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보세요 여러분 A 참 조건하 B 참이죠. 그러면 참 조건하 그러면 이 나와 나가 A가 되겠네요. A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애초의 믿음의 정도는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변하겠군. 이거는 그냥 조건화 원리를 대입시킨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조건화 원리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병과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다고 해봅시다. 가가 참이라는 것을 좀 가장 강하지는 않지만 믿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가가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가장 강한 거라고 해보자. 가장 강한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병이 한 이 정도로 믿었다고 해보고 정이 한 이 정도로 믿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던 거 맞죠? 그럼 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의 믿음의 정도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강화되겠죠. 얼마나 강화되죠? 그거 모릅니다. 앞에서도 새롭게 갖는다고 했지 정확히 20% 정도 더 강화된다. 30%더 강화된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갖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가는지 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변하면 되겠죠. 근데 병이 조금 더 많이 바뀌어서 병이 이제 이만큼으로 믿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정은 조금 바뀌어서 정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으로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의 믿음의 정도는 같아지게 되겠죠. 요거는 같을 수 없겠군이란 말이 위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왜? 얼마나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둘이 조금 다르게 바뀌게 되면은 서로 여기서 겹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그 믿음의 정도가 한번 바뀌고 나서까지 서로 달라야 한다. 이것은 위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지문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지문이었고 가장 간단하게 해설해 봤어요. 이거 뒤에서 바로 해설할 지문도 나쁘지 않아요. 그 장기 이식에 대한 지문이고 동종 이식, 이종 이식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 글입니다. 한 3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갑니다. 두 번째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지문이고 아까 말했던 이식, 장기 이식, 조직 이식에 대한 글입니다. 신체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을 실시해요. 이식. 이때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고 하는구나.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하는 게 베스트겠죠. 자, 여기서 이식은 어떤 종류가 있냐? 여기서 자신 또는 일란성 쌍둥이 이거를 이용하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여러분, 다른 돼지도 아니고 다른 강아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식편입니다. 그러면 동종 이식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뭐겠습니까? 우리 생물의 종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 휴먼이죠, 휴먼. 그러면 여기서 이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이게 아니면은 뭐 한다? 동종 이식을 한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최대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킨대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서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서 이 거부 반응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 면역 반응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거부 반응이 되겠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것이 바로 거부 반응이다. 그것을 짬뽕시키면 면역적 거부 반응이다. 그렇죠? 이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 조직 적합 복합체 HMC라고 하네요. HMC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다. 오케이. 동종의 이식부터는 이제 HMC 때문에 면역적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개체마다 HMC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HMC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언제 거부 반응이 강해져요? HMC의 차이가 커질 때. 그러면 언제 HMC의 차이가 커지죠?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동종 이식이지만 뭐 이종 이식도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종 이식보다 이종 이식이 조금 더 HMC 분자의 차이가 크겠네요.
그러면 이 HLC를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차이가 커질수록 거부 반응이 강해지는구나.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은 면역 반응이 억제가 돼요.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때는 이제 감기만 걸려서 죽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는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인공심장과 같은 전자기기 인공장기가 있네요. 전자기기 인공장기, 전기인장. 하지만 이는 장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자기기 인공장기가 장기 기능을 일시적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단점입니다. 단점. 그 다음에 또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또 단점이다. 여러분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것, 이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기적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 이건 장점, 단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입니다. 정기적 부품 교체도 단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동종인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다?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겠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있지 못했다. 하나 더 있구나, 단점이. 그치? 단점. 그래서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이 있다. 그렇구나. 다른 동물의 이식편,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한테 이식하는 이종이식이 있다고 합니다. 동종이식 말고 이제는 이종이식입니다. 근데 이 이종이식 같은 경우에는요, 동종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거부 반응이 있을까요?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 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다른 데는 항원에 반응한다. 다른 종, 인간 말고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그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대요?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래요.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이거는 장점이겠죠?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한 것은 장점. 그 다음에 번식력이 높아서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 많은 개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그 인공장기, 그거는 그 전자기기 인공장기 있죠? 그거는 단점이 이렇게 수두룩 빽빽했는데, 이렇게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은 이런 장점이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구나. 이종 이식의 문제점 두 개는 이거였습니다. 초급성 거부 반응과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제거하니까 좀 나쁘다. 유전자를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초급성 거부 반응 그리고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뭐죠?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이다.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의 일부분이래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바이러스라는 말 알고 있죠? 생명체 바깥에서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파괴하고 뚫고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들. 그런데 그것들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우리 몸속에선 지금 어떤 것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많은 겁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 다 전부 뭐가 들어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들어있네요. 왜? 이것은 DNA의 일부분이니까요, 애초에.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고 해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다. 오케이. 니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여기다 정리할게요.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 역전사 효소. 이 효소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키는구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그래서 역전사군요. 전사가 뭔지 알고 봤더니 이 전사라는 것은 DNA로부터 RNA가 생기는 것이 전사 과정이래요. 근데 선생님은 문과생이라 DNA, RNA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게 전사 과정이구나. 근데 그런 것들과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를 한대요. 어떤 게?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 RNA를 DNA로 바꾼다. 그리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이거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제, 증식하고 파괴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사가 아니라 역전사를 한다. 뭐가? 레트로바이러스가. 근데 그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를 하려면 역전사 효소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역전사 효소가 어디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다. 오케이? 그러면 이 역전사 효소는 숙주한테 있던 겁니까? 아니면 자신한테 있던 겁니까?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이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 몸에서 써먹는 거죠. 레트로바이러스가.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게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구나. 우리의 조상님들 중에 한 분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생식세포가 감염되고 또 살아남아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이게 분열돼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 모든 자손들은 다 그 모든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 변이로 인해서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난다.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인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돼 그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의 어떤 조직이나 장기를 떼어내서 다른 똑같은 돼지한테 가면은 레트로바이러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의 장기나 조직을 떼어내서 인간한테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야 가자! 여기가 어디냐? 돼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디요? 이러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미니 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그 많은 세포에서 다 바이러스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20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풀러갑시다. 4번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갑시다. 1번,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HM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HMC 분자는요, 자,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더 차이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차이가 클수록 거부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동종간보다 이종간의 유전적 거리가 더 멀 것이므로 HMC 분자의 차이가 더 크겠죠. 2번,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 이종 이식을 하게 되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었다. 맞죠?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됐는데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은 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게 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5번 봅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여기서 RNA를 DNA로 바꾸는 거 역전사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전사 효소는 숙주세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게 되겠네요.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A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A는 뭐냐면 이상적인 이식편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적인 이식편이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아까 나와 있던 것들에서요. 장점은 많고 단점은 없는 것이 이상적인 이식편이 되겠죠. 1번. 이식편의 비용을 낮춰서 괜찮네요. 근데 정기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여러분 정기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장점이겠습니까? 단점이겠습니까? 막 정기적으로 갈아야 돼. 단점이겠죠. 그러면 뭐야? 5번이 나면 1번이 되겠네요. 정기교체를 하지 않아야 하겠죠. 2번. 이식편은 대체를 하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된다. 그렇죠? 크기가 유사해야 합니다. 아까 미니돼지도 인간의 장기랑 크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겠죠. 그 다음 3번.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에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뭐 극복하면 좋겠죠. 그 다음 4번.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나쁘지 않죠? 5번.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겠네요. 6번. 이 발문이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A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게 아니라 요것을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가에 대해서 이게 가가 이거예요.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부터 전자기기 인공장비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거는 줄기세포에서 보는 거래요. 최근에 줄기세포와 3D 프린팅.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자기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제작한대요. 그러면 요거는 전기 공급이 필요가 없겠네요. 줄기세포에서 직접 온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 공급 없어도 된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다. 자, 2번. 동종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동종이식을 하면은 여기서 보세요. 자신과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적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됩니다. 하지만 동종이식을 하게 되면은 유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HMC 분자에 의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요거는 자신의 줄기세포입니다. 자신의 DNA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이종 이식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안 썼는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로 이종 이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동종 이식에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죠. 활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써져 있어요?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3번의 말은 뭡니까? 동종 이식편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동종 이식편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골라줘야 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동종 이식편과 달리가 아니라 이것을 동종 이식편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아까 이종 이식편은 유전자를 조작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조작하면 오히려 자신의 유전자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5번.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 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다. 초급성 거부 반응, 그 다음에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은 이종 이식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6번의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기억과 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여기서 기억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네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그냥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그죠? 네레레입니다. 네레레. 자, 1번부터 바로 가시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모든 세포의 DNA. 맞잖아요. 그렇죠. 실무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부터 가시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는다는 것이 바로 역전사 과정인 것 같은데요. 둘 다 어쨌든 레트로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땡이 되겠습니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겠죠? 그냥 레트로바이러스는 방금 밖에서 온 친구인데 어떻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 땡이죠. 그 다음 5번. 기억과 니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랑 레트로바이러스는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여기서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시켜서 파괴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가만히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기억과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되겠네요. 오, 마찬가지로 잠깐 쉬고 이제 그 뒤에 바젤위원회의 BI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멘탈 챙기세요. 이게 어려운 거고 한번 잘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해봅시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 이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의 반대말은 암묵적으로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잘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법에서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 조약이구나. 그치? 근데 조약 말고 뭐가 있냐면 국제관습법이 있어요. 이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조약 체결과 관계없어요. 근데 이런 조약과 국제관습법 말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죠? 경제 관련 어떤 기구가 있었던 것이다. 경제 관련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사안 자체는 권고적 효력.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뭐 배상해야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회원의 국가도 아니고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준수가 된대요. 이 BIS 비율 규제라는 게. 그죠? 그러면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 규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약이 아닌데도 국제관습법이 아닌데도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원점을 주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겠네요. 그러니까 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조약에서 보통 하겠죠. 그렇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조약에서 할 텐데 근데 그런 거 없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우리는 신뢰로서 승부한다. 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가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으나 BIS 비율 규제는 조약처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기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따르고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주목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갑시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래요. 재무라고 하면은 그 돈 굴리는 것을 재무라고 하죠. 이 재무가 건전하다, 건강하다,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렇구나.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고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 거라고 하네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적어도 BIS 비율이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이건 넘기면 바로 없으니까 쌤이 오른쪽에 한번 적겠습니다. BIS 비율은요, 위험 가중자산 분의 뭘까?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줍시다. 이것이 8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BIS 비율이 되겠네. 좋아. 다시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 이것의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 자기자본이 뭔지 알아봅시다. 자기자본은요, 자기자본 뭐 플러스 뭐야?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를 합니다. 여러분, 단기 후순위 채무가 뭔지 알아? 몰라. 쌤은 알아? 쌤도 몰라.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대입하는 거야. 그렇지? 쌤도 단기 후순위 채무가 뭔지 몰라. 이거 은행에 있는 사람들 알만 하겠죠. 선생님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자본은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BIS는 분모와 분자, 그걸로 이루어지는데요. 분모는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분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자기자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자본은 뭐냐면 기본자본 플러스 보완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입니다. 단기 후순위 채무가 되겠네. 기본자본 플러스 보완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 가중자산의 설명도 나옵니다. 위험 가중자산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것이다. 여러분, 각 자산 위험 가중치를 곱하는 값들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거래요. 그것들의 합이다. 근데 어떤 위험에 대한, 여러분? 신용 위험에 대한, 그죠? 위험 가중 자산은 뭐들의 합이야? 합이라고 이렇게 대충 표시해 봅시다. 각 자산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자산마다의 위험 가중치다. 여러분, 위험 가중치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뒤에서 주겠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각 자산의 그것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할 건데요. 이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위험에 대한 거야? 신용 위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 이거 띄어쓰기 좀 불편한데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폐기적으로 분산된다. 그렇구나. 여기서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대, 얘들아. 국채는 0%, 그 다음에 회사채는 100%가 부여가 되는구나.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 신용 위험 플러스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해서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렇구나. 뭐 시장 위험에 따른 그 부분은 이제 나오겠죠.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줬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젤 1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젤 1. 자, 그러면 우리가 바젤 1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게 바로 바젤 원인 것 같은데요. 바젤 원은 위험 가중 자산으로 자기 자본을 나눈 겁니다. 근데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우수인 식구죠. 근데 위험 가중 자산은 각 자산 곱하기 그 자산마다의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 요거가 커지자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장 위험에 대한 무언가가 있겠네요. 시장 위험 어쩌고, 그렇죠? 시장 위험 어쩌고 저쩌고가 있겠다. 이게 바로 바젤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은 어떻게 한다?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시장 위험의 측정은 은행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바젤 원이 되겠습니다. 바젤 원. 자, 그 다음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원 협약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러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표준 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로 구분할 수가 있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지금 보이세요? 선생님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난대요. 그죠? 한계가 들어가서 이제 바젤 2 협약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바뀔 것 같아요? 위험 가중 자산이 바뀐대요. 여러분, 위험 가중 자산은 분모입니까? 아니면 분자입니까? 아래에 있는 거니까 분모죠. 그런데 그 위험 가중 자산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수정이 된대요. 그래서 빨리 식 내놓으라고 해야죠.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 아까 여러분 바젤 1에서는요 국채가 일률적으로 몇 프로가 부과됐습니까? 0%가 부과됐습니다. 바젤 2에서는요 0%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0에서 150%가 부과되는 거예요. 아까 바젤 1에서는 회사채가 몇 프로만 부과됐습니까? 100%만 부과됐습니다. 근데 여기 바젤 2에서는 회사채가 100%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15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고 하죠.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그렇구나. 자, 그럼 바젤 2에서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바젤 2에서는 일단 자기 자본은 안 건드려요. 그렇죠? 뭘만 건드려요? 분모에 있는 위험 가중 자산만 건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건드려요?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습니다. 바젤 2에서는 국채를 몇에서 몇 프로? 0에서 150%. 그 다음에 회사채는요 20에서 150%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신용도 높을수록 어떻게 돼? 요거는 위험 가중치를 낮게 부과한대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를 낮게 부과한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봐봐. BIS 비율이 뭐야? 자기 자본을 뭘로 나눈 거야?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낮게 부과한대.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중치 낮게 부과한대. 위험 가중 자산은 각 자산 곱하기 가중치야. 근데 가중치가 낮게 부과되면은 요거는 커져요, 작아져요, 숫자가. 여러분 낮게 부과된대. 원래 곱하는 게 3 곱하기 3이었어. 근데 이게 3 곱하기 2가 돼. 그럼 이 숫자는 커지나 작아지나? 작아지지. 위험 가중치가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가중치가 낮게 부과돼.
그럼 분모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어떨 때일수록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근데 BIS 비율에서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아지면 어떤 연쇄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위험 가중치가 작아집니다. 원래보다 작아진다고요. 그럼 작아지면은 분모가 작아지게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BIS 비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용도가 높아지면은 가중치는 작아지고 BIS는 높아지고. 좋아요. 여기까지가 표준 모형입니다. 그 다음은 내부 모형이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는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신용 위험도 은행이 선택할 수가 있네요. 좀 자율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우리가 시장 위험만 은행이 선택할 수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바젤 2부터는 어떤 것도 신용 위험도 은행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모형에서 그런 건 아니고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부 모형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은행이. 한 가지 바뀐 거 또 있어요. 아하, 이럴 수가.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 이게 BIS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독기관은 필요시 BIS 비율이 규제 비율 몇 프로야? 8%를 초과하도록 자구은행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얘들아. 바젤 1까지는 각국 은행이 다 몇 프로야? 싸그리가 8%였어. 근데 바젤 2부터는 8%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더 빡센 나라가 있다는 거죠. 좋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IS 비율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자본의 이 경직된 기준 8%라는 기준을 보관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젤 3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 바젤 3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수의 최고가 제외됩니다. 여기서 자기자본 세 가지로 있었어요. 바젤 1, 바젤 2 모두 자기자본이 기본자본과 보완자본과 단기 후수의 최고는 이 세 가지 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외되죠? 단기 후수의 최고가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 바젤 3에서는 자기자본이 어떻게 되죠? 자기자본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플러스 보완자본인 거죠. 그렇죠? 기본자본 플러스 보완자본인 것이다. 또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자본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기본자본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자본의 비율입니다. BIS는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인데요. 이 자기자본이 원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젤 3부터는 두 가지로만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본자본 이게 적어도 몇 퍼센트여야 된다? 6%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8%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위험 가중자산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바젤 3에서 새롭게 정의된 BIS는 이 모습이겠습니다.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이 이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밖에 없는데 이 기본자본이 6%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이렇게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구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했다. 그리고 현행법제도 반영되어 있다. 과제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한 징표를 보여줘야 했대요. 그래서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은행 꽤 괜찮은 은행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현행법제에 반영을 하는 거네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젤위원회에서는요 회원들한테 자국의 기준을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대요. 하지만 감독 권한이 없고요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요.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가 뭘까요? 바로 비회원 국가가 되겠죠. 회원이 없는 그런 국가에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건 뭘까요? 법제에 반영하는 게 되겠죠. 법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네요. 다시, 그러면 이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도 이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법과 제도로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랑말랑한 법인 거죠. 그것에 비한 딱딱한 법은 조약 같은 거가 되겠네요.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부터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변화 양상을 서술한다.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BIS 비율이 1, 2, 3로 변화하죠. 그것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답만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다른 거를 해설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8번은. 그 다음에 9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기도 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 여러분, 딱딱한 법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신뢰로서 획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뢰는 딱딱한 겁니까? 말랑이입니까? 말랑말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있어가지고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게 될 불이익이 있다. 그것이 구속력이 되는 거죠. 5번,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0번,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바젤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 봅시다. 바젤 1에 따르면 회사채는 일률적으로 100%가 부과됩니다. 그죠? 국채는 일률적으로, 횡일적으로 0%가 부여되고요. 회사채는 일률적으로 100%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신용도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BIS 비율은 낮아지지 않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단 적절하지 않겠다.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바젤 2부터는요, 여러분, BIS 비율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왜? 좀 더 초과해서 규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각국에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바젤 2부터는 BIS 비율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언제까지 이게 8%인 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나라가 8%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도 땡입니다.
3번 바젤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자, BIS 비율이 언제 높아지게 되냐면요. 가중치가 낮아질 때 BIS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국채가 이미 0%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왜냐면 국채는 0에서 150일 수 있잖아요. 그럼 국채가 이미 0%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가중치를 낮추겠습니까? 국채를 매각한 뒤 회사채에 투자한다.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가중치는 항상 낮아진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알죠? 하나는 0에서 150%고 하나는 20에서 150%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아진다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4번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법이 있다.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젤1에서 시장 위험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젤2에서는 이제 신용 위험도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 5번 바젤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2% 되어야 보완된 비율 기준을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니까 바젤3에서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기본 자본이 6%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 자본이 6%를 넘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완 자본이 나머지 2%를 차지해야 하나 생각해 봅시다. 8%를 넘기면 되죠, 여러분. 그죠? 기본 자본은 몇 퍼센트 넘겨야 됩니까? 6%를 넘겨야 됩니다. 그럼 봐봐. 기본 자본으로만 10%를 땡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완 자본 필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6%, 요걸로 2% 이상 이것이 아니라 기본 자본이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보완 자본은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한다는 말은 땡입니다. 보완 자본이 0%여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왜? 기본 자본이 8%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전드 11번입니다.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른쪽에 뭐 써놓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선생님이 여기 판사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 가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보기 봅시다. 각 은행이 어느 해 말에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을 아래 표와 같다. 각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대요. 오, 얘는 바젤2 모형의 표준 모형이네. 아하. 내부 모형이 아니고요. 표준 모형입니다. 표준 모형에 따라서 BIS 비율을 산출해서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과 주식은 50%다. 여러분,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과 주식은 50%래. 오케이? 아까 위험 가중자산 계산하는 방식이 뭐였어? 각 자산 곱하기 그 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 위험 가중치, 그것들을 합한 것, 그게 바로 위험 가중자산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다. 100분의 50인 거죠? 그죠?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아래 표에 나타 있는 업원입니다. 지금 아예 수능 문제지 가지고 수업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선생님이 넣은 거예요. 그쵸? 여기 억원 하니까 표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뺐습니다. 자, 보자. 식 세워볼까요? BIS래요.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세 가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1번부터 봅시다. 각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거든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은 8%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8%를 상회하지 봅시다.
이걸 보면은 자기 자본 안에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세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 더하면 자기 자본의 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위험 가중치 반영됐어. 아, 개꿀달이죠. 위험 가중치를 우리가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서 산출한 겁니다. 알아서 곱해놨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까 이렇게 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시장 위험에 관한 부분이랑 신용 위험에 관한 부분이 있죠.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이 이렇게 총 600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이 300. 합은 1000. 얘 합은 110.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몇 프로니? 1000분의 110이니까? 1000분의 110이니까 몇 프로야? 100분의 11이잖아. 그럼 몇 프로야? 11%죠. 그럼 이 친구들은 몇 프로로 공시했어? 11%로 공시했어. 그러면 바젤비언트가 제시한 기재 비율을 상회하겠군. 11은 8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 위험 가중치가 만약에 20%였다면 BIS 비율은 높았겠군. 이거보다. 봅시다 여러분. 가중치가 낮아진다면 BIS 비율은 높아집니다. 아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했어요.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험 가중치는 50%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20%가 된다는 것은 가중치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가중치가 낮아진다면 BIS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된 비율이 11%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규모란 말이 나오네요. 한번 보러 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위험 가중치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죠? 위험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가 둘 다 몇억 원이에요? 300억이죠. 둘 다 같습니다. 위험 가중치를 반영했더니 서로 다르죠. 위험 가중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했더니 둘 다 같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봐봐.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대요. 그 이게 무슨 소리일까? 더 큰 수 곱하기 이 친구의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국채. 그러면 더 작은 수 곱하기 가중치 뭐야? 회사채가 되겠다. 근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돼 얘들아? 같대요. 다시 봐봐.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만약에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이라고 하네. 더 큰 수 곱하기 가중치가 더 작은 수 곱하기 가중치랑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중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야 할까요? 이것이 같다고 했습니다. 더 큰 수 곱하기 이것은 더 작은 수 곱하기 이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이게 둘 다 300억이잖아요. 가중치는 서로 다른데 근데 국채가 더 많대 수가. 근데 같은 수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가중치가 더 작은 가중치가 되는 거지. 뭐야? 더 작은 가중치. 그래야 더 큰 가중치. 이것이 성립하게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국채의 실제 규모가 더 큰 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채는 국채보다 더 작은 수가 되죠. 근데 가중치를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니까 이것이 같은 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수 곱하기 더 작은 가중치 이렇게 해야 큰 가중치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같은 가중치였다 그러면은 국채가 규모가 더 크니까 국채가 더 큰 수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국채 더 작은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다시 보겠습니다. 각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더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아야 곱했을 때 같은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탑은행이 만약에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을 가진 자산을 산출했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군. 여러분 보세요. 바젤 1 협약이라고 합니다. 바젤 1은 여기 있는 국채의 0%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요. 회사채의 몇 퍼센트? 100%를 획일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가 회사채에 관련된 위험 가치가 50%입니다. 그러면 회사채의 진짜 자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50% 곱한 게 300억이 됐습니다. 곱하기 전에는 600억입니다. 그쵸? 50% 곱하니까 300억이 됐습니다. 왜? 자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거든. 그리고 얘는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기 전은 몇 프로다? 100%, 반영이 되기 전은 그 100%니까 600억인 겁니다. 그리고 바젤 1에서는요, 회사채의 100%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600에다가 100%니까 이건 그대로 600억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왜 틀렸는지 반박해 봅시다. 5번 각 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바젤 2에서 바젤 3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 후수익 채무가 자기 자본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8%인 건 똑같은데 기본 자본의 6% 제한을 새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완 자본은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BRES 비율을 계산해보죠. 300 플러스 300 플러스 600, 400은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여전히 1000이 되겠죠. 그쵸? 1000분의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입니다. 1000분의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은 여기서 몇이죠? 50 플러스 20입니다. 50 플러스 20. 요것이 8% 넘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8% 못 넘겠는데요? 1000분의 70이면 몇 프로입니까? 7%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거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억 원 증액한다고 하네. 오케이, 10억 원을 증액하면 8%는 맞출 수 있습니다. 9세는 맞출 수가 있죠. 하지만 보완된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얘는 기본 자본이 적어도 6%가 돼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에 플러스 10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10을 한다면 얘는 8%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자본이 6%가 되지 않고 기본 자본은 5%밖에 안 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자본을 10억 원 증액해야 그때 돼서야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이 아니라 이것을 기본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므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어때요? 좀 볼 게 많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기억입니다. 기억이 뭐였죠? soft law, 말랑말랑 법. 말랑말랑 법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법. 1번 바젤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말랑말랑 법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죠. 2번 가입회원이 없는데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바젤위원회한테 없습니다. 3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이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실제로 지키지는 않아서 말랑말랑 법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땡. 4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물을 이해한다. 왠지 4번 같은데요. 답은 4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글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젤위원회 회원인 국가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랑말랑한 법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비회원도 이것을 시행하는 모습.
그것이 말랑말랑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1, 2, 3, 4번이 안 되고 회원의 국가가 시행하는 것,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랑말랑 법이라고 하지 않죠. 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도화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말랑말랑한 법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다 해설했네요. 원래는 사실은 이 시험 종류라는 수업에서 두 번을 열어가지고 한 번은 문학을 해설하고 한 번은 비문학을 해설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비문학만 해더니 충분히 멘탈이 터지실 텐데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수업은 월, 화일 수업이 없어요. 오케이? 월, 화일 수업이 없고 목, 금, 토, 일부터 수업이 있습니다. 선생님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셔서 수업 잘 들어오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AI 민기쌤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AI 민기쌤 아직 모르지? 아, 알아요? 오케이. 내일부터는 숙제 같은 거 궁금하시면 다시 AI 민기쌤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아양?